네, 안녕하십니까. 미래국어학원에서 국어 강의를 맡고 있는 김영창입니다. 네, 저번 한 학기 동안 상결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했는데요. 드디어 1학기 내신이 전부 끝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1학기 때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험은 끝났으니까요. 끝난 시험은 뒤로 보내주고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할 텐데, 다음 시험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막막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험에서 도대체 내가 왜 틀렸는지, 저번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저번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시험 대비, 2학기 대비와 여름방학 공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험 문제 좀 총평해 보자면요. 저는 중요한 건 풀 수 있다는 마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저번 시험이 도대체 어땠길래 풀 수 있다는 마음이 중요했을까요? 사실 좀 시험 문제가 이번에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난이도를 어떤 방식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출제하거나 아니면 어휘나 개념들을 어려운 걸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문제들이 몇 문제 출제되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만 있었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네, 어떤 문제들이었는지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것과 별개로 전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하고 깔끔하게 안배된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문제 배분 좀 볼까요? 네, 문학이 14문제, 문법이 14문제였습니다. 네, 사실은요, 이번 문학 시험 범위는 희곡과 수필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시와 소설에 비해서는 살짝 무게감이 떨어지는 그러한 갈래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맞춤법과 문법 요소가 출제된 부분이었죠. 이 두 가지는요, 이후에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14문제, 문법 14문제. 문법을 더 잘하는 친구가 이득을 보게 하지 않겠다. 혹은 반대로 문학을 좀 잘하는 친구가 이득을 보지 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좀 의지가 보인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유형도요, 저번에 이어서 아주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개념들을 좀 명확하게 확인해 갈 수 있는 페어 플레이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당연히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개념을 확인하는 이런 유형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혹시나 이번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이 함정 문항들에 조금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식 문제풀이를 계속 가져간다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 문제들이 몇 문제 출제가 되었던 것이죠. 어떤 식이었을까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법 문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어떤 문제들 나왔는지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석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피동문과 사동문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능동문, 피동문, 사동문, 주동문 기본적인 개념들 말해주고요. 예시를 제공한 다음 그 예시를 바탕으로 분석해내는 이러한 문제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정석적인 유형이고 개념을 확인하기에 아주 좋은 유형이어서 저희도 여러 번 다뤘던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동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고 그 개념들을 가지고 사례들을 설명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다음은 또 이런 문제인데요. 간접 높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높임과는 조금 달라서 좀 제약되는 부분들도 많고 문장 구조 파악을 아주 명백하게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게다가 또 일상적인 사례에서 잘못 얘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를 주고서요, 어떤 것이 잘못 적용한 것인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 왔는데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여러 번에 걸쳐서 다뤘던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간접 높임 바탕으로 사례 분석하는 문제는
네,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였고요. 이런 것들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꾸준한 문제풀이를 가져간다면 잘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죠. 자, 여기까지는 네, 일반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좀 함정 문제가 아까 전에 좀 많이 출제됐다라고, 전면적으로 출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함정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낚아올렸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대화의 기업부터 리을까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유형이었는데요. 네, 바로 상대 높임에 대한 유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유형처럼 보이냐면요. 상대 높임 종결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꼼꼼하게 암기하고 적용하는 그런 문제로 보일 수 있는 네, 그런 유형이 되겠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 높임 종결어미를 다 때려 외운 다음에 그 내용들을 하나씩 적용하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형은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고 나면 두 가지 지점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걸 다 외우는 게 조금 힘들어요. 상대 높임 종결어미는 총 6개의 말투를 네,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6개의 말투마다 각각 6개의 문장 유형들이 있고 이 6개의 문장 유형에는 2-3개의 종결어미들이 있어서요. 이걸 아주 커다란 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네, 그 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이 안 되는 바람에 일단 뺐거든요. 그런데 일단 얘기만 들어도 엄청난 것처럼 보이시죠? 6개의 말투가 있고 6개의 문장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말투가 1.5개만 된다고 할지라도 거진 50개가 넘어가는 것들을 전부 다 외워야 하는 거죠. 어미만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어떤 말투인지까지 전부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외울 때는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외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충 한 36개 정도 외우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유형인데 아니 문제를 봤더니 응구나 드리렴 등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는 많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네, 얘네는 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친구들, 네, 낸다고 할지라도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같이 알려주면서 내야 좀 마땅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되겠죠.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는 무엇이다? 디테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중학교식으로 개념 외우고 내용 외워서 그냥 바로바로 적용, 익숙한 거 보고 푸는 익숙한 관성에 따른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매우 고생을 해서 풀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틀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아니, 근데요, 아까 전에 분명히 풀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풀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는 그러면 못 푸는 문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정답이 몇 번이었는가 하니, 바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번 좀 읽어볼까요? 상대방이 화자보다 낮음으로 상대에 대한 높임 표현은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 높임은요.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일단 상대방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실현됩니다. 네, 이게 핵심 개념이고요. 기본 개념입니다. 상대 높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네, 이 개념이 3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체크만 할 수 있었다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네, 기존에 풀던 문제풀이가 아니라 선생님 딱 보자마자 우리가 외워놨던 상대 높임 종결어미 적용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전 열심히 적용할래요.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네, 문제의 조건들을 잘 보고 선지들을 면밀하게 읽었으면 아주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고 그 개념에 따라서 문제풀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대로 외워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중학교 때 하던 문제풀이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하면 고생하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중요한 건 뭔가 예단하지 않는 관성에 갇히지 않는 문제를 보고 문제 조건에 따라서 접근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 그렇게 푼다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네, 걸려 넘어졌다면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문학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도 이번에는 간단했습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아주 긴 지문이죠. 네, 희곡 지문이고요. 그거랑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런 유형입니다. 희곡이라 그랬잖아요. 희곡은 연극 무대에 올리는 그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연출자라고 하는 존재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출자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연출자의 지시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결과적으로는 내용 이해를 묻는 이제 이러한 유형들인데, 이거는 뭐 이전까지 많이 나왔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개념 문제인데요. 희곡이라고 하는 갈래는요, 다른 여러 가지 갈래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해가 조금 더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시나리오와 구분하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저희 예상 유형에서는 서사 갈래, 즉 소설과 비교해서 분석하라는 이런 식의 문제 유형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희곡 갈래 개념들을 다른 갈래랑 비교하는 유형일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석적인 유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문제풀이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전까지 했던 대로 풀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낚시 유형이 조금 등장을 했습니다. 문제를 조금 편집하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딱 보기에는요, 외우거나 뭐 개념을 유지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수능형 문제처럼 보이죠. 보기의 내용이 있고요.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를 분석하는 그런 문제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보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적인 내용들만 적어준, 한마디로 말해서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보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선지입니다. 상징적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당대 권력의 탄압을 피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성과 상징성을 획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 중에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려운 말 쓰는 것, 어려운 개념, 어려운 어휘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신랄이라는 말도, 시공간 초월한 보편성과 상징성이라는 말도 우리 학생들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당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를 걷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디테일한 내용들, 어려운 말을 쓴 이 개념들은 전부 다 이제 세부적인 해석들이고요. 이 해석들을 기억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외운 친구들이라면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좀 헤매거나 선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문제도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1970년대 정치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3번이 이미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인 건데요. 사실적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적인가요? 오화적 기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요. 사실적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1970년대의 정치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으면 1970년대에 실제 발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얘는 오화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되는 문제였는데 만약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보지 않았다면 1번, 2번 선지를 판단하느라 멘탈이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난이도를 높이는 정석적인 방식들을 통해서 낸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예단하지 않고 풀던 대로 풀지 않았다면 개념을 명확하게 검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만 착안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였다?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패턴이 발견되고 있네요.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공부해서 정확하게 맞춘다면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쉽게 풀 수 있었으나 그 방식들을 고수한다면 어렵게 풀게 되거나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끼워 넣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부분에서 변별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요. 이전에 풀던 방식으로는 앞으로는 문제풀이를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조금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나있군요. 자, 그렇다면 네, 2학기의 내용들이랑 좀 연계되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2학기 내용도 저희가 함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내용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계고등학교는 문학과 문법 위주로 네, 구성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학기 범위에서 문학이랑 문법은 네, 6단원과 9단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면 6단원은요, 문학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고전 문학이 이전까지 등장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이전 교육 과정에서 또 고전 문학이 한두 번씩 나왔어요. 하지만 얘네를 묶어서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갈래상의 특징으로서 접근하는 것은 이번이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문법 파트는 국어사 파트예요. 국어사라고 하는 파트는요, 고등학교 3학년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자, 이전까지 문법 파트는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국어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의 형태의 국어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한국어와 흡사한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암기해야 하는, 낯선 내용들을 다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암기 범위가 넓어지고요. 이걸 적용하는 것도 힘들어하게 될 공산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학사 부분도 그런데요. 문학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간단하게 다뤄진 대표적인 갈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세부 갈래들이 함께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추가 작품들을 아주 많이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실제로 작년 상계고등학교 시험을 좀 분석을 해보면 1학기에 좀 교과서 범위를 좀 땡겨서 빨리빨리 나가고 2학기 때는 국어사를 프린트와 함께 아주 깊게 다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꼭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좀 이제 일관된 패턴이 보이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안을 둬야 될 점은 무엇이다? 분량에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분량이 많은데 그냥 분량이 많은 게 아니라 낯선 애들이 많은 데다가 분량도 많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좀 미리미리 알아두는 쪽에게 조금의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갇히지 않은 유연한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가져갈 필요가 있으며 이전까지 싹 다 외워서 외운 내용들 바탕으로 익숙한 것 찍는 이런 방식의 문제풀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요. 2학기에 기다리고 있는 내용들이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미래국어가 어떤 방식으로 여름방학 커리큘럼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당연히 미리 하는 것이죠. 네, 고전 좀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2학기 때 고전 문학이랑 국어사가 좀 들어갈 예정인데 이게 사실은 매우 낯선 내용들이고 분량이 많을 가능성도 농후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 해야겠죠. 네. 모두가 어색해하는 이 유형들 미리미리 차근차근 방학 기간 동안 다져놓으면 당연히 시험 대비하는데 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습!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어휘력인데요. 네. 사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아니, 그래서 1번, 2번에 어려운 어휘들이 많았다 치자고, 이 어려운 어휘들을 이해 못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휘력이 이제 난이도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험 범위에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휘력도 따로 길러놔야겠죠. 문제풀이와 함께 단어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을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어휘 수준이 올라가요. 자, 이거는요, 단순히 내신뿐만이 아니라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의고사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작품들이거든요.
네, 문학 작품이 3학년 똑같이 뭐 윤동주 작품이 3학년 때는 어려운 말이 되고 1학년 때는 쉬운 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걸 읽는데 왜 어려워지지? 그게 바로 어휘력이 그 핵심, 난이도를 조절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꾸 제공하는 말들, 보기와 선지에서 가져다 쓰는 어휘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의 핵심은 곧 어휘력이고 어휘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1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해나가면 너무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지만 닥쳐서 하려고 하면 사람 머리를 부셔버리는 것이 바로 이 어휘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지금부터 학년 상승에 따라 어휘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 시간이 좀 있는 여름방학에 어휘를 따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트레이닝입니다. 자, 모의고사는 너무나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뭐 1학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내신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도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에 조금 더 주안을 두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의고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수능을 피할 수도 없고요. 내신을 아무리 잘 봐놨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학교에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최저를 반드시 맞춰야 하는 이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발목을 잡히는 이러한 경우들 저희는 아주 많이 봐왔고요. 그런 일이 앞으로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차원뿐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전에 중학교 수준의 문제풀이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드렸는데 이렇게 문제를 읽고 문제 조건에 따라서 그 문제의 조건을 따라서 그때그때 유연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모의고사 풀이의 핵심이거든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모르는 지문들, 모르는 내용들을 외우지 못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유연한 문제풀이.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문제풀이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의고사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기간에는 외워야 돼요. 외우는 문제풀이가 안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근육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모의고사에 여름방학 때는 힘을 좀 줄 생각인데요. 다 불러서 하게 되면 다 불러서 하게 되면 분위기가 흐려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문제풀이가 이루어지고 내신 외에도 수능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맞춤형으로 문제풀이를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희망자 위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풀이 설계부터 본문 독해, 오답 정리까지 체계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문제를 푼 다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틀린 문제를 맞춰나갈 것인지 체계적으로 화해 나가는 실전적이고 엄격하고 철저한 이런 집중 관리가 여름방학 내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여름방학입니다. 날씨도 덥고요. 어디 나가기도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공부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 상당히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여름방학 동안에 좀 놀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여행도 좀 오래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조금 어려워집니다. 당연하겠죠. 방학을 리프레시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2학기를 위한 약간의 좀 재충전 시간으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시간이 공백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 때 외에도, 내신 이외에도 돼야 하는 공부들이 있는데 그 공부들을 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여름방학의 아주 좋은 이점이자 숙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여름방학 동안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전에 했던 공부들을 관성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환골탈태, 새로운 모습, 새로운 문제풀이 방식을 정립해 나가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희 미래 국어 영어 학원의 커리큘럼과 함께 여름방학을 알차고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도약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